2월 20일 마감 시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대외적인 악재가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반등이 나오지 않은 하락이었고, 원달 환율도 작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1,300원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거의 4%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던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부담감이 높은 시장에서 대외적인 악재들이 터지면서 좀 시장의 이런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이런 공이 굴러가듯이 점차 그 눈덩이들이 커졌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2차전지 업종들이 이 넉더사이, 이 CATL의 이 리튬 가격 인하 소식에 또다시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또 급락이 나왔고, 아무튼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일 넘어가는 시간에, 내일 모레죠,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악재들과 경제지표 이벤트를 앞두고 좀 증시가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예상보다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5천억이 전 금액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들의 작년 이 10월부터의 순매수 규모 자체가 거의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억 정도 규모는 이러한 악재에 어느 정도 애교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 이제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건지, 사실은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되면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 소비 지치 이후에도 연준의 이런 스탠스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장전시장 주간 증시에도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2월달 말까지는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월달에 너무 많이 올랐고, 2월달 초반부터 발표했던 경제지표들의 시장이 굉장히 예상과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2,400포인트를 깨면서 다시 한 번 더 2,300까지 내려갈 건지, 아니면은 2,300에서 2,500까지의 이런 횡보 구간을 만들 건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고점은 2,500이 확실해졌죠. 근데 저점 구간에서 2,300포인트 구간대가 저점인지 아니면 2,400포인트마다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2,400포인트가 저점 구간인지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설명을 좀 길게를 하자면은, 지금 결국 이 대외적인 악재들이 우선적으로 크게 자리 잡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예상과 다르게, 원래는 폴란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가기로 했는데 지금 키예우에 우크라이나 키예우에 방문을 하면서 제레인스키 대통령이 만났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군사 협정 이야기 나눴고, 여기에 푸틴 대통령도 우리 그러면은 이 핵 감축 조약 탈퇴할 거고, 탈퇴는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보류할 거고, 너희들 핵 이제 훈련하면 우리도 할 거야. 핵 관련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1주년을 앞두고 추가적인 발언들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증시가 될 수 있다는 점. 물론 여기에는 중국이 좀 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과연 러시아에 방문해서 강대강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좀 설득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냐를 봐야 될 건데, 저는 여기서 제가 예전에 장전시장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미국은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발행했던 달러 자금들이 잘 회수되고 있습니다. 왜? 미국 채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전쟁을 끝낼 명분이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을 절대 끝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전쟁이 결국에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고, 이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국가들이 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지금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무역 수지가 안 좋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이치입니다. 지금 우선 월별 무역 수지부터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수출을 우리가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수입하는 가격보다 수출이 떨어져서 그래요. 중국의 수출이 약화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의 경기 긴축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상품들이 많이 팔리지 않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수출 보면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0%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0%예요. 전체 반도체가 20%, 석유화 10%, 자동차 10%,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철강이랑 뭐 기타 전기기가 10%인데 이 반도체가 40%까지 꺾여버리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수출은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버렸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한국과 대만이에요. 자,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 국가죠. 그리고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감소가 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들어오는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이제 반도체 좀 수출액이 늘어나냐라는 기대가 커질 때 외국인 투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바로 중국, 대만, 한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커플링 되는 현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 증시도 안 좋고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은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장기화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런 무역 수지를 흔드는 거고, 무역 수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수출 주도국가 한국과 대만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이유뿐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1,300원을 재돌파하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환율이 돌파하니까 외채 비율도 10여 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이 만기 국고채는 뭐 채권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작년 지난 5년 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채권을 발행. 여러분들 우리가 추경을 하고 돈을 뭐 어떻게 재난지원 이런 거 전부 다 국채 발행해서 돈 빚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가 확대될 수 있을 건지가 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올해가 아니죠.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런 순매수 업종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K, 현대차. 자, 외국인들은 현재 대형주 위주의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뭐 SK텔레콤, 한국전력, 그 외에 단기 중소형주 업종들 위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상황에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관이 승률이 굉장히 높고 개인들이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개인들이 이번에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개인들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투자들이 순매도로 전환해 버린다면은 증시의 충격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증시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 이슈들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나왔던 악재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3월 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게 뭐 하나 더 나왔어. 뭐 나왔습니까? 자, 우리나라 기업들 1분기 때 실적 대부분의 기업들 어닝 쇼크 날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어닝 쇼크 날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우리는. 기업들 어닝 쇼크. 근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게, 보통 주가는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할 때 최저가에서 올라갈 때 많이 오는 거고,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이거 삼성전자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어디부터 많이 샀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발생했을 때부터 가장 많이 수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장 많이 수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비중 엄청나게 높죠. 3조 규모입니다. 거의 다 합친 규모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많이 들어왔냐? 바로 어닝 쇼크 때 들어왔다. 그래서 어차피 4, 4분기 기업들 실적 박살나는 거 다들 알고 계셨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런 리스크적인 것들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들은 국내 증시 현재 10조 원에 가량의 자금이 유치됐다 하겠습니다. 들어와 있고, 지금 이렇게 정말 많은 악재 중에서도 기관 이렇게 금융투자처럼 크게 안 팔아요. 오늘 합쳐서 5천억입니다. 그래도 매도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늘 좀 멘탈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도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미리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어차피 우리 1분기까지는 악재밖에 없다.
좀 버티자. 그렇게 그 대신에 1분기만 버티면은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방향성에 따라서 다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수세를 지켜주고 있다.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들이고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뿐이다. 라고 좀 멘탈을 잡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까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 대한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뭐 22종목들 전부 다 하락폭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애플이라든가 미국 테슬라처럼 하루에 뭐 7, 8%씩 떨어지지 않죠. 아마존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외국인 투자들이 대형주를 지키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형주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한국은행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이창열 총재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경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지난 주간 증시 때 올려드렸습니다. 뭐 안 보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이거만 보시면 돼요. 왜 못 올리냐? 빨리 미국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계신용, 기업신용, 민간신용 다 합쳐서 지금 1000조입니다. 1000조. 네, 빚이 1000조예요.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아니죠. 4천조죠. 그러니까 4천조 다 합쳐서 국가 채무 1000조, 자영업자 채무 1000조, 여기에 가계신용, 기업신용 합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4천조입니다. 4천조. 네, 4천조의 지금 이런 부채가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금융주체 좀 빡빡 오르는 거 보이시죠? 네, 올릴 수가 없습니다. 터져요. 지금 지속적으로 뭐 부동산 미분양 나오고 있고 가계 부채 압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돈도 못 갚고 파산 신청하고 이거 다 금융 부채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문덩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뭐 인간 대출업자들 기간도 연장해주고 금리도 깎아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터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터진다고 한쪽만 터지느냐? 모든 이 경제 산업은 엮여 있습니다. 특히 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서 다 돈을 빌렸죠.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이 확대가 되면은 결국 정부의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의 신용 문제가 생기면은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은행들이 파산하고 은행들이 돈을 못 받아서 막 뱅크런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똑똑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일단 1차적으로는 전쟁, 그리고 그 2차적으로는 내실을 키우지 못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저는 제 3차로 정치인들, 네, K칩스법이라든가 이런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화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여기서 충격으로 이제 내일 금리 동결했을 때 땅땅땅 했을 때 과연 10시 이후에 외국 투자들이 완전 또다시 빠져나갈 수 있게 환율이 급등하느냐, 아니면은 이미 금리 동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약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전환점이 되느냐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발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장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저는 이제 단타나간 정도 제가 잘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휴맥스 홀딩스라든가 우리가 실적주를 사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실적주나 가치주 이런 거 삽니까? 우량주 사고 있습니까? 포트폴리오에 우리 지금 다 테마주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대장주나 2등 종목만. 그러니까 이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은 하나씩 터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적 충전도 터졌고 챗GPT 관련해서 데이터 소리는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테마가 오기 기다려야 돼요. 악재가 이렇게 많은데 종목이 왜 안 올라가냐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정말 실적이 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테마주인데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데,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악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땐 좀 피해야죠. 피한 다음에 그 섹터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답답하게 맞는 겁니다. 뭐 챗봇 관련 테마주가 가는데 내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가 왜 안 가냐, 전기자 충전소 관련 테마주가 가는데 내 전기자 충전소 테마주가 가냐, 2차전지 폐배터리 테마주가 가는데 내가 가는 폐배터리 종목도 왜 안 가냐, 이러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시장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 멘탈 잡고 버티자. 휴맥스 홀딩스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45% 올랐어요. 마이너스 35%가 넘었던 종목인데 수익 매도한 종목들이 수익 매도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버텨야 됩니다. 이것도 한 4개월 넘게 가져갔잖아요, 우리. 그래서 조금 버티자. 테마주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버티세요. 테마주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악재가 터지지 않는 테마주, 거래량 터지고 않는 테마주는 조금 더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악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악재들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씩 종목들이 터지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좀 손절보다는 조금 더 버텨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간으로 보세요. 원격 진료 관련 테마주가 올랐어요. 원격 진료 관련 테마주. 원격 진료 관련 테마주도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해지 이후에 제로 소멸됐죠. 1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원격 진료 관련 테마가 또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게 테마주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비트컴퓨터 실적 보고 들어갑니까? 저평가된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슈가 들어갈 때 들어갔다가 당장 수익이 안 나면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비트컴퓨터를 그렇다고 2, 3년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내가 정말 패턴 파악하고 분석하고 거래량 파악해서, 아니면 이 뉴스, 윤석열 대통령 뉴스 알고 계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테마주 장세고, 테마주 장세 이렇게 뉴스 하나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답해서. 종목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한두 종목씩 계속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좀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에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링크가 안 올라갔네요. 카카오 엔터 상장 추진 이슈가 나왔는데 또 아니라고 입장이 나왔죠. 여러분들 단독 뉴스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또 업비트 단독 뉴스 나온 거 아시죠? 업비트 두나무가 뭐 요즘에 상장한다. 단독 뉴스 나왔다가 바로 업비트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기사에 단독 붙어 있으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찌라시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신문사 만드는데 한 25,000원, 25만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매체에 대해서 너무 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요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뭐 다 이해하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자, 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저는 매도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매도 버튼이 없다라고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종목을 사면 매도를 안 합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족할 때 파는 사람이고, 저는 보통 그 테마주를 들어갔을 때는 진짜 그 한 50% 정도 먹고 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막 내가 잦은 계속 테마주 들어갔는데 물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손절선은 정말 확실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 손절선은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확실히 끊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천천히 뭐 여러 개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분할 매수는 기본이죠.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신호의 하나에 따라서 제가 매수가는 크게 높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매도 신호 안 드리죠. 보통 매도 신호가 나가는 순간 매도 호가가 쌓이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런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신호가 의미가 있나요? 제가 사실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들만 사시고, 웬만하면 사지 마라, 그냥 지켜보자라고 관망세라고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보시는 게 좀 베스트인 시장이다. 그러나 하지만 여기 시장에서 뛰어드시는 분들은 리스크에 대비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장전 단타로 유매드 플레이를 추천해줬는데, 수익 보신 분반 왜 매도 신호 안 좋냐고 하는 반, 아직 매도 못했다고 하시는 반, 이거 어떻게 해요? 리턴 있는 하이 리턴 종목으로 매를 들었는데도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했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말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저야 시황방이라든가 이게 제가 운영하는 양봉단이 방이 2개밖에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분노보다는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보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매매 진행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좀 더 좋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이거 종목 지금 괜찮냐, 내가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30% 넣었더냐, 이거 전망 괜찮냐, 이거 버텨오냐,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강함없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좀 더 보자. 이거 이 재료만 좀 더 보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한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참다 갑자기 저 이제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시향방이라든지 양문단이라든지 야매단이라든지 그렇게 하실 거면 서비스 여러분들 받으시면 안 돼요. 참았다가 말하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통이 많이 일어나야지 리딩방이 활성화되는 거고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갑자기 참았다가 말씀드립니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매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고 이거 재료 맞나요? 이거 재료가 좀 괜찮은가요? 이 재료가 좋나요? 목표는 수익률 어느 정도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도 물어보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사신 다음에 이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알아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알아보시고 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이건 내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종목이네.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1월 달에는 다 그냥 으쌰으쌰 올라가니까 으쌰으쌰 하다가 이제 또 2월 달도 아니에요. 딱 2주, 두째 주, 셋째 주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지금 말씀드리는데 참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말을 하세요. 계속 말을 많이 치고 말을 많이 하셔요. 저 편하려고 VIP 받고 있어요. 뭐 오늘 저한테 그런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편하려고 하는데 돈 내고 하는데 편하려면은 1임업을 아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들 계좌를 맡기시는 게 맞는 거고 투자 전문가한테 그게 투자 자문업이라든가 유사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뭐 돈을 내든 안 내든 말을 하고 매매를 하고 사는 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욕을 먹겠지만 어차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저희가 더 노력하고 저희도 더 판단을 빨리 하고 저희도 더 알아보고 더 딥하게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은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힘든 거를 못 버티시면은 시장을 떠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오늘 또 브리핑에 들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을 5년 정도 리딩방 운영하고 투자 자문업을 3년 정도 하고 제가 최근에 한 2년 거의 5년 동안 또 안 했죠. 안 하다가 이게 좀 제가 생각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마다 이게 반복돼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면은 2년마다 신고점을 계속 갱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근데 사람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2년 신고점 갱신할 때 주식을 포기하고 들고 일어나고 욕하다가 이제 다시 오를 때는 또 환호해버리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무덤덤해집니다. 어차피 이러다가 시장에 또 오르고 물려있던 종목들이 하나 두 개가 청산이 되면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리고 뭐 정말 지금이야 2400이지만은 여러분들 내년에 주식 시장에 3000 갈 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그런 것들이 전혀 잊혀진 일이 돼버리는 거니까 지금 시장만 지금에는 한학장 시장만 좀 잘 버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처럼 올라가는 시장도 오고 이렇게 또 도정 나오는 시장이 있으면은 언제 주식 시장이 뭐 천년만에 조정이 나옵니까? 올라가는 시장도 있으니까 좀 모르겠어요. 계속 요새 뭐 시장마다 이렇게 좀 주저리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뭐 라이브 방송은 뭐 대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좀 힘을 내시고 길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제 계좌 보여드렸잖아요. 제 계좌 마이너스 80%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45%까지 올랐다고. 왜 저는 성장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는 게 최고예요. 원래 주식시장이 어렵구나. 그렇게 작년에 35% 코스닥 떨어졌으니까 내 전체 계좌가 35% 이상 그건 좀 아쉬운데 좀 35%는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좀 길게 보고 주식은 쉽지 않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네 주식이라는 뭐 파도에 대해서 좀 좋은 시장에서는 기분 좋게 흐름 나오고 떨어질 때는 좀 으쌰으쌰 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좋은 시장일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떨어지면 그때 이제 듣다같이 나오시면서 막 죽이네 살리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쌤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안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힘을 내줘야지 저희도 힘을 내주고 저도 힘을 내고 좀 잘 할 수가 있겠죠. 좀 어린강을 좀 떨어봤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한 2, 3년 뒤에 주식 안 하시다가 그냥 들어오면은 저는 계속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10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0년 이상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오래오래 할 거니까 좀 저를 믿어주시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